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음법칙, 두음, 머리두자입니다. 그래서 두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정확히 잡아가면서 거기 어떤 규칙이 있고, 또 규칙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예외를 수반하기 마련이죠. 시험에서는 좀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느껴지고 암기할 어휘도 꽤 많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단계 정도로 체계화해서 우선 많은 어휘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계를 잡아냄으로써 암기하지 않고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줄여놓고 나머지 자투리 항목으로서 암기할 것, 이렇게 처리를 해가면은 부담을 많이 덜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특강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기본적인 이런 수준의 것만 맛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이니까 기초특강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고 난이도의 문제, 그것도 7급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준에서 다뤄질 때 어느 정도 모습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암기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까지 맛볼 수 있을 만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두음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두음법칙 그러면서 그 두음이라는 것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몽땅 암기할 것처럼 돼버려요. 결국 암기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암기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 일이지, 처음부터 암기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하다 할 것입니다. 자, 두음법칙, 두음.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는 데는 비교 대조만큼 또 좋은 게 없죠. 자, 두음, 단어의 첫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과 견주어서 초성은 음절의 첫소리. 그러니까 둘 다 첫소리예요. 둘 다 첫소리인데, 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첫소리인지 아니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첫소리인지, 그에 따라서 초성 그리고 두음,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은 세 글자로 이루어진,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과 달리 받침이 있다라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바로 받침을 표시해 본 것입니다. 자, 이때 지금 각 박스, 이것을 바로 음절이라 부르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시각적인 것을 기준으로 음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절을 판단할 땐 또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점 유념 들어게 되시고, 자, 어쨌든 일치한다고 보고 음절, 자, 요 1음절, 2음절, 3음절, 그래서 이 세 글자가 모여서 한 덩어리를 이룬 것, 이것이 두음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성이라는 것은 음절마다 초성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음절에도 초성, 중성, 종성이 있고 그 첫 번째 것을 초성, 두 번째 음절에도 초, 중, 종이 있고 첫 번째 것을 초성, 세 번째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 음절마다 초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초성 자리에 형식적인 자음 이응만 오고 실제 자음이 없는 글자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리는 말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초성이라는 개념인데, 이와 달리 두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기준으로 한 첫소리,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단어가 되는 것이고 이 단어 전체의 첫소리인 바로 이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살펴갈 초점입니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초성이라는 말의 견주어 두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고요. 자, 다음 정리해서 각 음절마다 초성이 있고 단어 전체의 첫소리, 즉 1음절의 첫소리만을 두음이라고 한다. 바로 그 두음 자리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문장 속에서 여러 개의 단어들로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두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앞 글자를 발음한 상태에서 그 뒤에 글자를 발음할 때의 조건과 다른 앞 글자 없이 맨 처음 첫 번째로 바로 발음되는 이런 글자의 발음법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두음 자리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인가? 자, 거기에 자투리 개념으로서 자, 이응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응은 소리값을 표시해봤죠.
그러니까 이 초성 자리에 있는 이응이 아니라 받침 자리에 있는 이응, 소리값이 있는 자음의 자격을 가진 그러한 이응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읍, 시옷, 리을, 티읕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글자가 조합을 이룬 자음으로서 겹자음이라고 하죠. 겹자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음가 있는 이응, 자음의 자격을 가진 이응과 겹자음은 두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음절의 초성에도 올 수 없다. 두음 자리에 올 수 없다. 그죠? 음가 있는 이응, 받침 자리에는 올 수 있지만 초성 자리에는 올 수 없다. 또 겹자음, 받침 자리에 쓰이죠. 물건 값이라고 할 때 뭐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 받침 자리에 쓰입니다. 그러나 초성 자리엔 쓰일 수 없죠. 물론 중세국어에서는 다릅니다. 이건 현대국어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두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음절의 초성에도 올 수 없다. 여기만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올 수 없고 여기에도 올 수 없어요. 하지만 넓게 두음 법칙과 관련되는 참고할 자투리 사항입니다. 자, 이것으로 두음 개념 분명히 잡아줘 들어가시고요. 다음. 자, 음운 변화에서 음운 변화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자음, 모음, 조건, 어떤 결합 조건에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살짝 짚어보고 들어갈 것이 이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 기준으로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음운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식적인 문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암기할 분량을 줄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 심리적 원인이란 용어를 한번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 원인. 음운의 결합 조건이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기본인데, 음운의 조건이 아니라 자음 모음의 어떤 특정한 조건, 무성음이다, 유성음이다, 또는 뭐 파열음이다, 마찰음이다 등등 이런 조건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면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오늘 다뤄보게 될 이 두음 법칙에는 이 심리적 원인이 영향을 끼치는 면이 아주 크고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많아 보이고 암기할 분량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심리적 원인이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고려하면 기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이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만 고려하고 기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암기해야 될 분량이 100개, 200개 단어가 되는 것을 싹 줄여가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 회피현상이다. 회피현상. 그러니까 음운 변화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 두음 법칙이 가지는 특징적인 원리, 바로 회피, 피한다는 것이다. 즉 자리는 두음, 단어의 첫 번째 자리였어요. 단어의 첫 번째 자리인데 거기에는 특정한 것을 꺼리는, 왜? 한 뭉치의 덩어리를, 단어를 발음을 할 때 맨 처음 발음된다고 했어요. 맨 처음 발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이나 혀 이런 것들이 발음 기관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음을 하기가 좀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이죠.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느끼는 쪽으로 변하려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한 쪽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겠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특징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사소리였던 단어인데 발음이 점점 거칠어져서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된소리를 거센소리로, 단단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걸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렇게 말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이것도 역시 심리적인 이유와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또 다른 측면에서 발음이 불편해서 꺼리는 이런 현상, 두음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음자리에 리을, 니은 등 특정 음운을 꺼리는 회피현상이다. 이런 특징 주목해 두도록 하십시오. 회피현상이라는 건 직접 이 부분이 출제에 다뤄진 바도 있습니다.
자, 그 두음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일단 리을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두음 법칙 하면 우리 가장 그 기본적인 것으로 이미 익숙해 있는 북한에서는 노동당이라고 표기된 것을 뉴스 등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고 노동이라고 한다. 가장 인상적인 단어이고 기본적인 단어예요. 리을. 바로 이 리을이 단어의 첫머리 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리을 뒤에 조건, 음운 변화의 기본은 음문의 결합 조건이 기본입니다. 모든 모음이에요. 모든 모음 앞에서 얘는 부담스럽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어, 오, 우 이런 글자들을 배치를 해보세요. 라, 러, 로, 루 이렇게. 그러면은 막 그 우리 한국어 발음이 아니라 외국어 발음처럼 막 그렇게 혀를 떠는 이렇게 떠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고, 이것은 우리식과는 좀 다릅니다. 발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로동이 노동, 발음이 불편한 것을 편한 쪽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자, 이 화살표 방향 주목해 두도록 하시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모음 앞에서 리을, 이것은 두음 법칙, 그러니까 꺼려지는 회피 대상이다. 이건 기본 사항이죠. 자, 그런데 밑에 리을 말고 니은도 있어요. 근데 방금 리을이 불편해서 니은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니은 또한 불편한, 그래서 꺼려지는 이런 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리을은 모든 모음 앞에서 꺼려지지만 니은은 모든 모음이 아니라 이모음 또는 반모음이. 자, 이렇게 표시한 것을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본 바 있었죠. 반모음이는 기본적으로 이중 모음 속에 들어있는 2분의 1의 소리값으로서의 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이중 모음인 야, 여, 요, 유. 자, 여기 나오면 반모음 이 나오면 항상 입에 익숙하도록 야, 여, 요, 유 바로 따라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넓게 봐. 이모음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모음 앞에서만 꺼려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붙였던 모든 모음, 아, 어, 오, 우를 붙여보면 어때요? 나, 너, 노, 누, 나라, 노래. 아, 그 앞에서 얼마든지 그대로 쓰이는 것이죠. 니은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고요. 이 모음일 때 반모음 이가 끼었을 때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니어, 여는 그 안에 이와 두 개가 합쳐진 글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개라고 볼 때 얘는 2분의 1개, 2분의 1개. 그래서 반모음 이, 반모음 어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니은은 발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니은을 꺼리고 탈락해버리는 것이죠. 여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니여자가 아니라 여자. 그런데 남녀 하면은 어때요? 남녀. 이것은 단어의 첫 번째 위치가 아니죠. 두음 자리가 아닌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음 자리가 아니니까 꺼려질 것 없이, 불편할 것 없이 글자 그대로, 본래의 글자 그대로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를 예시할 때도요, 이 조건에 대한, 기본 조건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 기본 조건에 대한 전형적인 예, 이렇게 들어보고, 이 한 단어 속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예를 하나 더 붙여서, 리발소는 이 모음 앞에 리을, 모든 모음 앞에서 리을은 꺼려지는 것이니까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뀐 상태에서 보니까 여전히 이 모음 앞에 있더라. 여전히 불편하고 꺼려질 만한 조건에 있더라. 그래서 또 한 번 바꾸어 니은이 탈락하면서 이발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단어 속에서 두 단계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기본 질서를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시 단어들을 한꺼번에 배치를 해봤어요. 우리가 한 단어 이렇게 따로 정리하다 보면은 기본 조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건에 따라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게 다 조각조각 머릿속에 남게 되면 결국은 이해한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하는 이런 느낌이 남게 되죠. 자, 그래서 견뎌보는 게 필요합니다. 위아래를 견주고 왼쪽 오른쪽을 견주고 비교 대조해 보면서 초점이 될 만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좋겠습니다. 자, 남녀 두 번째 글자에 밑줄 쳤습니다. 두음 자리가 아니죠. 두음 자리가 아니니까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표기합니다. 녀자
두음자리인 경우의 단어예요. 그래서 두음자리니까 반모음 이 앞에서 불편하고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여자라고 했다. 자, 두음자리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은 남부여대 서울여관. 이게 맞다고 돼 있어요. 두음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글자잖아요. 여자여. 그죠? 그런데 세 번째 글자, 즉 두음이 아니지 않은가? 두음이 아닌데 왜 두음 법칙 적용한 것이 맞을까? 그래서 기본에 예외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그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다 붙임표를 넣어봤는데요. 붙임표로 구별해 봤는데 실제 표기상 이렇게 붙여 쓰는 한 단어이지만 바로 여기에 심리적 두음, 두 단어로 의식되는 두음의 위치, 바로 이것을 앞서 이야기했었던 심리적 두음자리, 음운 변화 현상의 심리적 원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남부여대라고 하는 건 사자성어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번듯한 집을 짓고 터전을 잡고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천한 삶을 표현하는 단어죠. 남부여대. 남자는 이부자리든 이런 것들을 등에다 지고, 여대. 원수 불구대천할 때 대, 머리에 일대란 글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 위에 이고,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여자는 당연히 부부가 되겠죠. 남편은 등짐 지고, 아내는 머리 위에 이고. 이렇게 간단한 살림 도구를 그렇게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최소한의 살림 도구만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며 사는 그런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남자는 어찌어찌 하고 여자는 어찌어찌 한다. 이런 식의 이어진 문장 형태로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의미 단위가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끊어진 느낌. 남자는 등에 지고 끊고 다시 출발해서 여자는 머리 위에 이고. 그러니까 표기는 남부여대라고 네 글자를 붙여 쓰지만 이 세 번째 글자는 뭐가 돼요? 이렇게 한 호흡 끊어 읽어가게 되는, 남부 쉬었다가 여대 이렇게 읽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두음자리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심리적 두음자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번엔 대한교육연합회. 그러니까 대한교육연합회.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세 번째 덩어리 부분, 이것도 역시 심리적 두음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심리적 두음자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번 밑으로 내려왔을 때 대한교련, 이건 뭐예요? 줄임말입니다. 줄임말로 대한교육연합회를 줄임말로 대한교련이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두음법칙을 적용했던 이 글자가 어디가 됐어요? 네 글자 중 네 번째 위치에 놓이는데, 대한교련이라고 할 때는 대한 끊고 교련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세 번째 음절인 교, 바로 이 부분의 기억이 두음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두음의 위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음이 아니면 본래 글자 그대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리언, 초성의 리을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적용했고요. 여기는 본음이 살아나고, 기본, 예외, 그 예외에 해당하는 예,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경우, 이렇게 발전한 것이죠. 기본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 단어를 통해서 무작위적으로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봄으로써 이 순서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이론이 체계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음법칙의 기본과 두음으로 의식되는, 두 단어로 의식되는 두음의 위치, 심리적 두음자리. 심리적 두음자리에 쓰여 두음법칙 적용했던 그 단어도 줄임말로 만드는 과정에 두음 위치를 벗어나면, 두음이 아닌 자리가 되면 본음이 되살아나야 한다. 두음의 위치가 아니니까. 자, 다음 밑에 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이번에는
띄어쓰는 글자예요. 표기 자체를 띄어씁니다. 그 띄어쓴다는 건 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단어가 니은, 이 모음 앞에 니은이에요. 그런데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인데,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그 명사 속에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존명사들은 대략 어떤 자리만 차지할 뿐 실질적인 어떤 뜻을 갖고 있지는 않은, 그래서 대부분은 앞에 꾸며주는 말, 관용어가 내용을 채워주고 그것에 의해서 문장 안에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를 셀 때 단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위성 의존명사, 그 의존명사, 이 의존이라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표기상으로는 어때? 띄었었죠. 띄었었는데 의미상으로는 의존, 앞에 있는 말에 종속되어 쓰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띄어쓴 마치 독립된 단어라는 느낌이 분명하죠.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앞에 말에 영향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다. 앞에 말이 없으면 이 말도 문장 안에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존명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한 종속성 때문에, 종속되는 바로 그런 성질 때문에, 그래서 두음자리라고 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두음자리인데 표기상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 심리적 두음자리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경우죠. 반대되는 경우. 자,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한 단계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준비되어 있는 책자에도 오른쪽 단 나눠서 오른쪽에는 많은 예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고, 일단 지금 설명의 순서에 따라서 대표적인 단어를 먼저 좀 짚어가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단 인상적인 느낌으로 세 글자짜리라는 것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왜 세 글자짜리냐?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네 글자짜리는 어때요? 여섯 글자짜리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두 글자 이렇게 덩어리 지어지는 것이 아주 쉬워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 여섯 글자는 공술에 끊고 공수거, 세 글자 이렇게 끊어지죠. 물론 두음 법칙에 예가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끊어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짝수로 두 글자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두음자리라는 것도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단어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면 난이도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단어가 많이 출제됩니다. 왜? 세 글자니까. 세 글자니까 어때요? 심리적 두음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라권이라는 말을 풀어봅시다. 자, 신라권이 세 글자로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심리적 두음자리를 어디로 볼 것이냐? 자, 이렇게 첫 번째 글자 떼고 그 다음 단어를 구별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심리적 두음자리가 인정이 되죠. 그럼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에 두 글자가 덩어리고 세 번째가 분리되는 이런 경우라고 본다면 여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할 위치가 아닙니다. 앞에가 덩어리니까 두 번째 음절 심리적 두음자리가 아닌 거죠. 그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 띄우고 낙원 이렇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신락 띄우고 원이라고 볼 것이냐. 결국 두음 법칙 표기가 어느 게 맞느냐의 문제는 이렇게 끊어 읽기, 심리적 두음자리를 찾는 이 작업이 답을 내는 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은 낙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형성되고 그 앞에 실이라는 글자가 나중에 결합되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기는 심리적 도움자리가 되고 도움 법칙을 적용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여성이라는 말은 신여 플러스 성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인가, 신 플러스 여성이라고 이해할 것인가, 어느 게 단어 구조상 자연스럽습니까? 여성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신이 결합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움법칙, 심리적 도움자리 인정돼서 도움법칙을 적용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짜리 단어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경로석, 만약에 위에 것이 맞다면 뭐가 돼요? 이게 한 덩어리가 되니까 노석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뭐가 돼요? 노인 좌석입니다. 노인 좌석, 그죠? 노석, 노인 자리. 그럼 앞에 경이 붙었어요? 공경하다라는 뜻이죠. 뭘 공경해요? 의자를 공경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노인의 자리를 공경하다니. 그게 아니라 경로, 노인을 공경하는 그러한 좌석. 노인을 공경하는 좌석. 이게 의미상 올바르겠죠? 이렇게 의미상 결합 구조가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를 판단하면 표기법, 맞춤법,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도움자리라는 것을 고려한 다음에 단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리를 끝내면 두 번 다시 암기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뭐 시험 준비를 한 1년쯤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1년 그 공부를 쉬게 됐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죠? 이런 원칙도 없이 암기한다는 것이 무식한 일이죠. 매우 힘든 일이고, 암기가 지상 최악의 공부 방법이고 가장 어려운 공부 방법이에요. 이것저것 할 수 없을 때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기 부분에, 암기는 꼭 필요해요. 근데 그 암기가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암기에 많은 분량을 할당하면 안 되는 거죠. 줄기잡기로 많은 양을 줄여내고 최소화된 양을 남겨서 그걸 암기해야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도움자리라는 말을 써봤고요. 두 글자 두 글자 끊어지는 것은 쉽기 때문에 문제 또한 쉽게 풀릴 것이고, 그래서 세 글자짜리 이름절에서 끊어 읽을까, 이음절에서 끊어 읽을까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여기 동구름 투고란 이 부분은 단어가 아니라 전미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앞에 두 글자가 한 덩어리가 되고 세 번째 글자가 분리되는, 세 번째 글자가 심리적 도움자리가 되는 심리적 도움자리, 그건 맞는데 도움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또 한번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단어가 아니라 전미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전미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자, 이 부분을 앞서 봤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뭐예요? 의존 명사, 의존 명사. 여기에 준해서 이해한다. 의존 명사는 띄어쓰는, 표기 자체를 아예 분리해서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움법칙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예외, 어린이난, 가십난. 고유어와 한자어, 서구어와 한자어처럼 어종, 단어의 종류. 자, 이 어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될 사이소리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어종,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우리는 3대 어종으로 구별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어종의 문제, 너무 성급하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린이 난, 난이라는 글자는 한자 란이라고 표기돼야 할 글자입니다. 그런데 도움법칙을 적용해서 니은으로 썼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를 심리적 도움자리로 본다. 근데 심리적 도움자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남부여대 같으면 남자는 등짐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이렇게 의미상 분리가 됐어요. 의미가 분리가 됐어.
이어진 문장처럼 앞문장, 뒷문장 이렇게 분리가 돼. 근데 여기는 무엇으로 분리가 돼요? 어종, 순수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동질적인 것으로 딱 덩어리졌다라기보다는 고유어와 한자어 느낌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심적 두 음자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가십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앞에 영어계 외래어가 되는 거죠. 그 외래어 뒤에 붙었기 때문에 역시 심리적 두 음자리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붙여 쓰지만 심리적 두 음자리, 심리적 두 음자리였는데 줄임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심리적 두 음자리가 아닌 위치로 바뀌면 본음이 되살아난다. 띄어쓰는 두음, 명백한 두음, 그런데 의미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상, 형식상은 독립된 단어지만 의미상은 독립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종속적 요소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로 이 위치 그대로 이 부분에 한자어 안에서 심리적 두음자리는 맞는데 독립된 단어의 자격이 없이 전미사처럼 앞에 있는 단어에 붙어 쓰이는 종속적 요소로 쓰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어종이 달라서 심리적 두음자리를 인정한다. 그러고 마무리 항상 세 글자. 어디가 끊어 읽을 위치인가? 이음절 뒤에서 끊을까? 이음절 뒤에서 끊을까? 그에 따라 이음절이 두음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삼음절이 두음자리가 될 수도 있죠.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앞에 것, 앞쪽 페이지가 넘나드는 그러면서 비슷한 성질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결 지어본 것입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자, 다음 발음법을 잠깐 끼워 넣어봤어요. 발음법. 지금 두음법칙하고 상관이 없지만 적용하는 방식이 매우 비슷한. 그래서 한번 연결 지어보는데요. 자, 단어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이 원칙이다. 장음, 단음의 발음입니다. 첫 음절. 그러니까 밤나무. 첫 음절일 때 길게 나무 열매를 뜻하는 것이 긴 소리죠. 그런데 나무 열매를 뜻하는 똑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쌍동밤 이렇게 세 번째 글자에 놓이면 첫 음절이 아니니까 긴 소리가 인정이 되지 않죠.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인데 얘를 길게 발음하면 다음 단어를 발음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길게 발음할 여유가 없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반신반의에서 포인트는 요 세 번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절인데 왜 길게 발음하느냐? 이게 바로 앞쪽 두음법칙에서 봤던 무엇? 심리적 두음자리. 반신 끊고 반의.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글자는 뭐가 돼? 두 번째 단어의 두음자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심리적 두음자리. 그래서 긴 발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두음법칙과 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발음법의 문제인데. 이렇게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비슷한 양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그만큼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책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체계적인 정리도 좋지만 반복을 하지 않으면 또 돌아서면 잊혀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프린트 체계로 다시 한번 배치해 봤어요. 자, 원칙은 첫째, 단어. 특히 두 음절이라는 점 생각해야 되겠죠? 첫 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 주목하자. 초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성은 뭐냐? 매 음절마다의 초성이 아니죠. 단어 전체의 초성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심리적인 두 음자리. 이렇게. 자, 그 다음 앞에 한 글자짜리든 두 글자짜리든 이런 조건들이 오는 상태에서 이 몸과 만나는 조건. 그때 녀자, 니은이 반몸 이를 만나는 야여 요유 속에는 반몸 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리발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락원 여기는
리을이 아 모음 앞에, 리을은 모두 모음 앞에서 변하는 것이니까 이런 기본 사항들에 해당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인 예시 단어인데 낙원, 이게 오히려 순서상 좀 더 앞에 배치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근데 프린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질서가 좀 뒤바뀐, 편집 과정에서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를 더 해보고 앞에서 체계를 갖춘 다음 반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합성어나 파생어 각 단어에 적용한다. 합성어나 파생어,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아까 끊어 읽게 되는 위치, 심리적 도움자리.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 공부에도 조어법, 단어 만들기라는 단원의 공부가 여기에 또 적용된다는 점 고려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연자대학 두 글자 이렇게 끊어지는 쉬운 경우, 그리고 신여성 같은 경우는 세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 뒤에서 끊을까, 두 번째 글자 뒤에서 끊을까 등이 고려돼야 하는 항목이죠. 자, 니은 다음에 렬, 모음, 받침이 없는 경우죠. 그 뒤에 열. 자, 맞춤법 영역에서 추가되는 내용을 포함해 본 것입니다. 여기는 글자가 렬이라는 글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혼리 이런 단어는 혼 하면 앞말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난 건 맞는데 뒤에가 렬이라는 글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건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 모음 아래에서 렬, 그 다음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단어 백분율, 니은 받침 아래에서 렬인 경우,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사람, 성, 외자 이름 이런 조건들 특성 경우죠. 챙겨두도록 하시고, 외래어인 경우 금, 한, 양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띄어쓰지만 형식적으로는 두음자리, 독립된 단어자리, 그러나 의미, 내용상으로는 앞말에 종속된,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를 인정한다 해서 이것은 여기 있는 단어들이 쓸데없이 암기할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겠고요. 서울시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올 때, 7급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올 때 가능한 그런 범위입니다. 기본 9급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도 좋을 만한 범위에 놓이는데, 이 출처는 어디예요? 맞춤법이 국가에서 발표했던 공보본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설본이 있어요. 이 해설본을 출처로 해서 예시된 추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원칙하게 암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일단은 미뤄두고 내가 어떤 직급, 어떤 직종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직종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이 직종에서는 해주는 게 좋다, 아니면 이 직종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단 빼고 가는 것이 양을 줄이는 길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서 접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작정 많은 걸 공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음 자, 우리 책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광한루 하면 뭘 적용해야 될까요? 한자말 속에 광한 그리고 뒤에 누각이라는 의미가 좀 분리된 내용이니까 16두음 자리는 맞는데 독립된 단어 자격을 가질까? 앞말의 종속적인 동구릉 이런 것처럼 같은 맥락이죠. 그죠? 이런 부류의 단어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글자가 겹쳐져 있을 때, 이거는 또 맞춤법에서 연연불망, 연련불망, 똑같은 음이 나란히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니은으로 갈까, 리을로 갈까의 문제, 여기에서 묶어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덩어리를 좀 빼고 나머지는 같은 맥락에서 연습 자료로 삼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여자, 남녀,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써야 될 것들인데, 남존여비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16 두음자리를 적용하는 경우죠. 그 다음, 세 글자짜리, 신년, 구년 뒤에 도가 붙는 것일까? 그러면은 이 음절은 신년, 구년이 한 덩어리고 뒤에 도가 붙은 거라면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연도라는 말이 먼저 있고 앞에 신구가 붙는 이런 구조라면은 이때는 두음법칙 적용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세 글자 단어 출제 포인트로 잘 연습해 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기본 사항들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동질적으로 보면은 암기할 것이 많아져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 규칙을 쭉쭉쭉 정리를 해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뭐냐라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암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죠. 여기서도 노인이 있었으면은 상노인, 경로석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생로병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끝내는다면 두음자리가 아닌 게 분명하겠고, 또 이것도 세 글자짜리로서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표시해보고, 자, 그러면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사람의 이름이 나왔고요. 대한교련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교육연합회.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했던 것이 줄임말의 과정에서 두음자리를 벗어나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세 글자짜리 단어 어디를 끊어 읽을 것으로 볼 것인가? 이율이란 단어 앞에 연이 붙은 것인가? 연리. 그리고 뒤에 비율이란 단어가 뒤에 붙는가? 요 차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단어, 시험 출제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따라서 이 문제 난이도는 중하 정도의 기본 수준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맞춤법에서 예외로 다루는 리얼이라는 두 글자의 경우, 앞에 모음으로 끝났거나 그러거나 받침이 있을 때는 니은 받침이 있을 때만, 그래서 선열 니은 받침이라서 적용하는 방식과, 여기는 뭐예요? 받침은 있는데 니은이 아니라 기역 받침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러면 똑같이 열률일 때 앞에 이응 받침은 어떨까요? 자음에서는 니은만 인정했으니까 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고냉지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 쓴 거죠. 냉지라는 단어 앞에 고가 붙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고랭, 높고 차다라는 걸 한 덩어리로 묶고 지가 구별되는 경우라면 두음법칙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앞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꼬집었던 백분율이라는 단어 그대로 출제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세 글자짜리 단어들 주의해야 될 것들 다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어때요? 앞에 1번 문제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높아진 양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7급 시험다운 출제였다. 그 수준을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하더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역시 세 글자짜리 단어 신라건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나, 그리고 몰염치 이런 단어가 쓰였거나 이런 정도로 볼 때 방금 2번 문제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이런 단어 시험 문제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정도 단어까지를 기본 시험에서 학습량으로 잡아서는 좋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9급의 국가직이나 지방직 이런 정도의 기본 시험에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일단 보류해 두고 나머지로서 예를 들어서 어긋난 단어로만 묶인, 그랬을 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삼각형으로 하죠. 그럼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뭔가 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돌려놓고 그 암기 양은 줄이는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내가 잘 모르는 단어였다라고 해서 그걸 학습량으로 삼는 이거는 좋은 공부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암기할 때 그룹량 같은 경우에 수량, 분량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물, 가축으로서의 양이 오는 이런 단어도 글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려하는 암기만 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합 조건, 의문 결합 조건, 의미 구조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서 충분히 양을 줄여놓고 암기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예 따로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함을 고려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총용 이혼율, 자, 열률의 문제를 시험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상로인 같은 이런 것들 거기에 가심난이나 가정난이라는 단어를 제시했다는 건 뭐예요? 어종을 고려한 경우죠. 선택지마다 경우의 수가 달리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망라하는 이런 방식임을 알 수 있죠. 역시 7급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에 선택지마다 기본 점검사항 예외인데도 예를 들어서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예외인 경우인지 한자어 중에서 의미상 종속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경우인지 아니면 외래어 등 어종에 관련된 문제인지 조건 자체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섞어가고 있다. 이것이 9급과 좀 다른 7급의 특징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준비해 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어린이란, 동구릉, 어린이란 이거는 두음법칙 기본사항 안에서 어종에 따른 구별이라는 예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글자짜리 출제 빈도가 높은 이런 항목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맞춤법에서 같은 글자가 연이어질 때의 발음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게 같은 항목에 놓이는 맞춤법 항목에서 추가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9급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포괄하는 단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9급 안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다뤄진 경우이고 9급 자체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과거의 출제 방식에서 좀 최근에 오면서 이렇게 여러 항목을 섞어가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같은 이 문제가 출제됐던 당해년도 안에서는 난이도 있는 위치로 이 문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무조건적인 암기 이전에 그 질적인 평가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머릿속에 두음의 기본 개념 그리고 두음자리가 아닌데도 적용하는 예외, 두음자리인데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그리고 어종을 고려한다든가 맞춤법 항목에서 추가된 단어 출처가 다르죠. 이렇게 그룹을 지어간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학습이 됐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어떤 부분은 암기를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목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당부드리고요. 다음 본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된다면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사례를 풍부하게 늘려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